안녕하세요. 김순철입니다. 오늘은 청평 활명요양병원 병원장님이신 이재형 원장님 모셨습니다. 주로 암 환자만 치료하고 계시다고. 네, 현재 100% 암 환자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저는 청평 활명요양병원에서 병원장하고 있는 이재형입니다. 100% 암 환자의 치유만을 하고 있는데요. 암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을 하게 된 이유는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병들을 치료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우분들을 보면서 꼭 그 방법 말고도 내 안에 이미 위대한 의사가 있는데 그 내 안에 위대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같이 보완하면 훨씬 치료 효과가 커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펼쳐보고자 이런 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의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를 얘기한다면 만성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만성 스트레스가 우리 웰빙에도 당연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심신의학적으로 살펴보면 만성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을 만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암 생물학에서도 암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성 염증이라고도 하고요. 네. 좋은 약을 써도 치유가 잘 안 되는 것을 만성 염증이라는 환경이 종양 주변에 생태계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한 종양 미세 환경.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 암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염증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염증을 일으키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염증이라 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면역작용으로 면역세포, 혈관, 혈액 이것들이 부풀고 열나고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소위 말해 급성염증 또는 착한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없이도 염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소위 말해 비세균성, 비바이러스성 염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심신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심리적 교착 상태라고 해요. 꼭 진흙밭에 차가 빠졌을 때 앞으로도 안 나가고 뒤로도 안 나가고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이런 심리 상태가 오래되면 염증이 만들어지고 이게 또 만성적인 그런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만성 염증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은 대부분 육체적 노동 때문에 암이 오는 경우보다는 사업이 망한다든지 예.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스트레스. 그렇게 이제 암 정복을 위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인력들이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매일 연구를 하잖아요. 예. 뉴스도 보면은 드디어 암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뉴스가 매일같이 나오는데 아직도 암 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이 무서운 이유는 사망률 1위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의 90%가 암이 재발 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의 재발 전이 다스리기가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암이 생겼던 것은 치료가 그래도 용이한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재발했을 때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암을 잘 극복한다 또는 정복한다, 정복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러기 위해서 목표 삼아야 될 부분은 내성이 생기고 재발 전이 되는 것, 이거를 다스리는 원리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게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치유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긴 암들은 지금 현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돼 있지만 재발이나 전이가 되고 나면은 힘들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암이 왜 없어졌다가 다시 재발되고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는 걸까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잡초가 막 자라났을 때 잔디 깎듯이 깔끔하게 그걸 다 제거했다고 하고 체크되지 않은 범주로 줄어들어 버리면 없다고 진단의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이게 씨앗이나 뿌리가 남아있으면 환경만 주어지면 다시 무성하게 자라게 돼버리죠. 이런 은유적 표현을 암 생물학에서는 암 줄기세포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암 재발 전이의 주 원인을 암 줄기세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암 줄기세포를 확실하게 정복하거나 제거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약의 개발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사라지더라도 암 줄기세포는 일부 남아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마치 뿌리와 씨앗처럼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특징이 있죠. 네. 그래서 암 줄기세포는 암 덩어리 전체 코아 센터 부분에 보통 원발 초발암의 경우 2 내지 3% 정도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현대적 기기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씨앗처럼 작동하고 있고요. 또 뭐 잔존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미세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암을 보조 항암을 또 하기도 해도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잘 안 보인다는 점뿐만 아니라 씨앗처럼 잘 안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존의 항암제의 치료 메커니즘은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그 메커니즘의 특성을 이용해서 없애는 것이어서 암 줄기세포는 그 옆에다가 한 트럭을 갖다 부어도 암 줄기세포하고는 이 서로 주파수가 안 맞는 활동을 셈인 하지 거죠. 않고 숨어 있으니까 가만히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기존의 암 항암제하고는 안 맞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암줄기세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아까 씨앗이나 뿌리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씨앗이라는 개념과 아주 잘 맞습니다. 가지나 잎사귀에 병이 들었다고 그거를 잘라내고 없애더라도 씨앗과 뿌리에 병이 들었으면 다시 나타나잖아요. 네. 마치 그것과 비슷하고요. 그게 우리 이런 뭐 피부나 근육이나 이렇게 자라게 하는 줄기세포하고 같은 건가요? 예, 이름이 이제 암 줄기세포라고 했는데 큰 개념으로 같은 겁니다. 네. 줄기세포라는 표현이 뭐든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다 머금고 있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완전히 자신의 구체적 전문성이 없는 세포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미숙한 세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생이 더 이상 안 되는 어떤 연골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우리 재생의학에서는 줄기세포가 아주 희망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암에 있어서는 줄기세포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렇죠.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암이 염증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고 하더라고요. 예. 염증이 많이 생기는 곳에 또 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염증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은 뭔가에 대하여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세포의 손상들이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의 손상이라는 게 우리가 다 합치면 약 37조라고 하는데 세포의 손상이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번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이렇게 살짝 칼로 베거나 화상을 입어도 수천만 개의 세포가 손상되게 돼요. 그러면 이게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하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게 급격히 빨리 회복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칼을 뱉는데 한 1년 만에 세포가 회복된다든가 하루에 10개씩 세포가 재생되거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세포를 재생시키는 것, 빠르게 상처 회복을 하는 시스템을 발동하는 것, 그 시스템 발동과 건강세포와 다른 암세포가 빠르게 커가는 거하고 이게 주파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으면 주변의 세포가 많이 손상된다는 뜻이고 손상되면 자동적으로 빨리 상처 회복을 빨리 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반복되면 이제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더 이상 성장을 안 하는 게 정상세포의 건강한 주기인데 이게 빨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대의 명분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계속 촉발되다 보면 아예 유전자의 스위치를 빨리 숫자 늘리는 방식으로 세팅을 고정해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과정인데 한 번 삐끗하면 암이 되는 거네요. 그게 한 번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랬다고 합니다. 노동하는 사람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수십만 개의 세포가, 수천만 개의 세포가 손상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건강한 세포는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시스템의 스위치를 꺼놨는데 이걸 다시 켜는 거예요. 가지고 순식간에 빠르게 만드는 시스템을 작동했다가 이게 이제 다 아물고 나면 다시 빠르게 증식하는 시스템은 꺼놓고 다시 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상처가 났어요. 그럼 다시 와서 스위치를 또 켜고 또 이걸 작동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끄고. 근데 또 상처가 났어요.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라고 우리 몸의 내적인 시스템이 총괄적으로 아예 스위치를 그러면 빠르게 증식하는 시스템으로 세팅해 버리자 라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빨리 커가는 식으로 그 한도가 없이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노동하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계속 반복 상처,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육체 노동하는 사람 수는 많이 줄었는데도 커가는 이유는 심리적 상처가 계속 같은 자리에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처가 계속 나면 거기에 만성 염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연관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이해가 되네요. 아이고. 네. 그러면 이게 암의 재발과 전이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치료하거나 다스리는 약물의 개발이 아직도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게 이제 아까 씨앗이나 뿌리까지 다스려야 한다인데요. 씨앗 뿌리 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뉘앙스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안 보인다. 두 번째는 씨앗이나 뿌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있죠. 씨앗이 좋으면 다 좋습니까? 빙고. 뿌리가 좋으면 다 건강할까요? 빙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스리는 약이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약의 발달로 많은 웰빙이나 사망률이 줄기는 했지만 단일 성분으로 단일 메커니즘을 효율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치료하는 것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약의 원리예요. 현대 서양 항암제나 화학제나 서양 약물이 그런 이유에는 그렇게 어떤 하나의 화학식으로 싱글 컴파운드로 만들 수 있고 그걸 개발한 다음에 그거를 독특한 방식으로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특허를 낼 수 있을 때 그동안에 들였던 수많은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 컴파운드여야만 이것을 5년, 10년, 15년, 뭐 수천억, 1조에 이르기까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국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아우르는 치료를 하기에는 싱글 컴파운드가 어려운 점을 뭐랄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전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처럼 암 줄기세포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물질로서 암 재발 전이의 주원인인 줄기세포를 그래도 제일 근접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이에요. 마음을 다스려서 그거를 다스려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 이거를 잘 설명해 놓은 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대표적 진리예요. 손자병법.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백전백승이다. 백전불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는 암이죠. 암에 대하여서 뭐를 알아야 되냐? 우리가 암 생물학자만큼 디테일하게 많은 양을 알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암의 본질은 생활 습관병이라는 겁니다. 암이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군요. 이거는 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의학에서 카테고리로 분류할 때 암은 생활 습관병의 범주에 넣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암이 생활 습관병이라는 그것을 정확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순간 어떤 식으로 해야 그 원인에 정확히 대응하는 치료가 생길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방향이 나옵니다. 첫째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암은 국소적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유방암이면 유방 부분만 수술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고 나서 없어진 듯 했는데 6개월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이렇게 재발하는 이유는 아직 전체의 시스템,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대개의 경우 유방암은 유방만, 간은 간만, 간에 좋은 건 뭘까, 유방에 좋으면 뭐갈까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의 전환이 되는 순간 내성, 재발 전이 없는 치료에 정확한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피지기에서 네.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 상대가 되는 암에 대해서 무엇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암의 특성을 제가 방금 말했듯이 잘 안 움직이는 씨앗부터 막 빠르게 증식하는 지엽, 나무, 가지나 잎사귀까지 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전체를 다스려야 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암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일반인이 알아야 될 두 가지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예요.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정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37조의 세포가 있다고 말하고 우리랑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이 100조 이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걸 같이 하나의 생태계로 137조의 이 생태계가 모두 건강하려면 소위 말해 우리 직원이 37조 명의 직원이 있는데 한 명씩 다 만나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체 기업 문화같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자율신경 균형입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전체를 조절한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치료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저는 자율신경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율신경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자율신경과 암의 관계. 우선 이제 암은 아까 말했듯이 철부지 세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암 생물학 또는 암 발생학을 좀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자면 네네. 우리는 처음에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둘이 합쳐서 수정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어요. 그때는 수정란이라고 했듯이 알 같은 거였죠, 우리가. 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그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네. 막 커가죠. 네.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에 그 하나의 세포가 2조 개만큼 큰다고 합니다. 네. 10달 동안에 2조 배만큼 크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숫자를 늘려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태어나서 한 20년 정도 되면 20살 정도 되면 더 이상 세포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20년 동안에 약 37조니까 40조라고 해도 약 20배 정도 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0조니까. 네. 속도의 차이가 엄청 빠르다가 점점 커가긴 하지만 속도가 꽤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20세 이후로는 숫자를 늘리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늘렸다가 천천히 늘렸다가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있는 이게 우리 건강한 세포의 세포 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비유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아요. 봄, 여름에는 막 일어나고 막 무성하게 갔다가 자랐다가 가을이 되면 더 이상 숫자를 늘리지 않고 내실을 다지다가 나중엔 다시 씨앗으로 남겼다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세포는 계속 봄, 여름인 거예요. 철이 지금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으니까 그 철에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철부지란 말이 원래 철을 모른다. 가을, 겨울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죠. 철을 잘 모른다. 부지, 알지 못한다 해서 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철부지처럼 봄, 여름만 계속 있는 세포죠. 이것이 자율신경 균형의 관점으로 보면 늘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이쪽이 주로 보면 교감신경 쪽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뭔가 휴식하고 이완하고 고요하게 갈무리하고 치유하고 하고 있는 부교감신경. 이 두 개의 균형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듣기로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이유가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러면 또 암이 더 생길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가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됐을 때 만병의 원인입니다. 아까 그렇게 되면 만성 염증이 생기고 세포에 손상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숫자의 세포 손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그 세포를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빠르게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암이 커가는 방향성의 에너지의 방향성이 그대로 37조 세포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사명감을 갖고 막 숫자 빨리 늘리는 걸 도와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표적을 억제시키면 암이 확 주는 것 같아도 내성이 생기면서 보상 효과가 생기면서 다른 쪽으로 생기는 이유는 이 대의 명분 때문에 그래요. 숫자를 빨리 늘려야 한다는 명분이 37조 세포 모두에게 가버리면 황당하게도 사명감을 갖고 한쪽을 막고 두 쪽을 막아도 기어이 숫자를 빨리 늘리는 방식을 또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암세포를 늘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하지 않는 상태가 더 좋은 것인가요? 이제 그것도 제로일 수는 없고요.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이 균형이 맞아야 중요합니다. 된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현대인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 아까 암이 급격히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만성 스트레스라고 했듯이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에 있어서 교감신경의 항진, 지나치게 브레이크 없이 많이 활발해지고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대다수고, 암은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이 지나쳐서 오는 병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을 좀 강화를 해주면 예. 교감신경이 억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어떻게 하면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인데, 교감 신경이 지나치게 간 것이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부교감 신경 쪽에 에너지를 좀 많이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부교감 신경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말을 뭐 어떤 약물이나 뭐 이런 방법도 일부 있겠지만 스스로 하는 방법이 아주 파워풀합니다. 스스로. 예. 우리 인간 스스로 이완, 안정, 휴식, 그리고 뭔가 탁 받아들이는 수용, 내어 맡김, 그리고 명상, 내어 맡김. 내어 맡김. 비슷한 얘기이긴 예, 한데요. 예. 수용, 내어 맡김, 그리고 명상. 여기서 명상이라는 그러면 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지피지기 얘기하실 때 나를 알면은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를 아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나를 안다는 것을 저는 이제 머리, 가슴, 배 세 군데를 다 통합적으로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서는 생각이 있죠. 생각. 그리고 생각의 그 목표는 밝은 방향을 알고자 하는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방향을 아는 지도를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슴에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슴의 감정은 머리만큼 세밀하게 분류하는 정도의 선명함은 좀 덜하긴 해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감정의 세세함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감정이 제대로 꽃 피우는데 방해하고 있는 감정의 응어리들을 잘 털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생명의 메인바디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까지 가게 됩니다. 그 유전자를 저는 그 주파수가 이 공감, 공명, 공진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전자, 습관, 무의식, 생명, 존재, 이런 단어들이 이제 우리가 아래 배에 있다고 말을 해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한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서 밝은 방향을 알고 그게 구체적 실천으로 습관까지 가기 위해서 감정의 응어리를 털어낼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내 삶의 근원적 정보인 유전자 그리고 무의식적 시스템인 습관까지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배까지 내려와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요즘 그 후성 유전학이라고 듣기로는 어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전자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유전자에 쓰여지는 어떤 그 메틸 기관의 유전자를 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이 심신의학에서 얘기하거나 또는 의료계가 아닌 곳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의학의 범주에서 후성 유전학이 30-40년 전부터 나오고 그게 여러모로 증명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럴 수도 있더라, 희한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 학문의 범주에서 아주 견고하게 근거 기반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제가 김순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후성 유전학의 주제 중에 세부 주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후성 유전학을 이용해서 또 암을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예, 말씀해 예. 주시죠. 뭐 후성유전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음식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발현되지 않을 수 있더라. 네. 그러니까 평생 암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았더라도 방금 말한 여러 가지 후천적인 습관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평생 문제를 안 일으키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음식도 있고요. 수면도 있고요. 호흡도 있고요. 운동도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습관을 머리 수준부터 가슴 수준부터 무의식 수준까지 습관 수준까지 잘 알아차리고 장애물을 털어내기만 하면 암은 치유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머리, 가슴, 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뭔가 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예. 우선 암이 아까 생활습관병의 범주에 들어있는 데다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네. 말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습관이 뭐길래 습관만 바꾸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말에 깊은 확신이 있고요. 이 방향으로 계속 진료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이 국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여서 그까지 습관이 바뀐다고 그 어렵다는 암이 나을까라고 하는 의심, 회의, 막막함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실감나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습관적으로 하고 같은 우리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같은 표현이 무의식적으로예요. 습관적으로 그래버렸네 이 말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런 표현과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 생활습관병이고 습관을 바꾸면 고쳐지지 않은 질병이 없다는 말을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습관이란 말은 무의식적 반복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의식적 반복 패턴을 바꾸면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겠네요. 무의식적 반복 패턴을 바꾼다고 하면 고쳐지지 못할 게 없겠는데요. 라고 그때부터 좀 심각하게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무의식이란 말 나오면 너무 어렵다. 그게 가능하기나 하냐. 라고 지레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이렇게 해내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잘 갖춰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이 있다면은 예. 구체적인 실천법을 몇 마디 말로 딱 바로 느끼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큰 원리를 짧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실천법은 이런 겁니다. 머리에 있는 장애물을 털어내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것도 히포크라테스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100명의 명의가 이미 안에 있다고 했어요. 네, 몸 안에. 근데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명의가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미 있는데 장애물이 가렸을 뿐이라는 거죠. 그 장애물을 좀 몇 마디로 말씀드려 볼게요. 머리의 장애물을 뭐라고 하냐면 불합리한 신념 또는 제한적 신념이라고 해요. 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제한적 신념이라는 게 뭐를 말하냐면 코끼리를 서커스에서 이렇게 쇼도 하고 할 때 어린 코끼리 때부터 훈련을 시킨답니다. 훈련시키고 저녁에 이렇게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말뚝을 탁 박아서 묶어두면 애가 본능에 따라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 말뚝의 힘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낑낑대고 울고 그렇죠. 울고 하다가 결국은 그게 수십 번 되다 보면 포기를 한답니다. 근데 코끼리가 5년, 10년 자라면 등치가 엄청 커지면서 사실 맘만 먹으면 그까지 말뚝 콕 뽑아버릴 수 있는데도 절대 못 뽑는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제한적 신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그런 신념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 안에 명의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나의 딱 맞춤형의 적절한 치유를 스스로 자명하게 알 수 있는 명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알겠어 라든가 이건 난 절대 안 돼 이런 제한적 신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털어내는 방식의 치유법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의 응어리라고 하죠. 억울하다는 것이
계속 큰 쌓이면. 바위돌을 안고 있듯이 분노, 억울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오래 있다는 것은 이 정서라고 하는 이게 우리 머리 가슴 배 중에 이 가슴 힘이 제일 센데요. 그래야 요 배에 있는 유전자까지 갈 텐데 요게 큰 응어리가 있어 버리면 얕은 병 이외에는 깊은 병은 요 정서의 응어리가 안 풀리고는 잘 안 된다는 걸 수없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내려가지를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의 응어리를 푸는 정서 심리학적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천재들이,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그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푸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호흡 습관, 두 번째 수면 습관, 음식 습관, 운동 습관, 대인관계 습관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호흡 습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불합리한 신념이나 정서적 응어리를 푸는데 물론 심신의학 전문가가 이렇게 잘 길 안내를 해서 풀어내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하겠는데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일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흡에 대해서도 호흡이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에 여러 수련법으로 치유법으로 활용한 것 중에 그중에 그냥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풀무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무호흡. 예전에 아궁이에 대장간에서. 풀무질 하듯이 네. 이렇게 막 돌리면 숯불 같은데 불이 확 오르게 하는 바람이 확 가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풀무라고 하는데 그 풀무호흡은 어떻게 하냐면요. 호흡을 굉장히 빠르고 급격하면서도 불규칙하게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보기엔 좀 괴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불규칙하고 급격한 호흡을 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어떤 견고한 응어리를 잘 깨뜨린다고 합니다. 아, 뭉쳐진 것을 네. 흩어지게 할 수 있다. 그 불규칙성, 그거를 뭐 혼돈, 카오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뭐 카오스 이론이라고도 해요. 네. 불규칙하고 혼동스럽게 막 이렇게 급격하게 하게 되면 견고한 틀이 잘 깨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수단이 몸과 마음에 다 깊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호흡은 몸이 안정됐다는 것, 마음이 안정됐다는 걸 알려주는 대표적 지표인데요. 그 지표를 활용해서 견고한 정신적 어떤 틀이 있거나 응어리가 있을 때 처음은 그런 호흡을 1차적으로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걸 일부러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건가요? 호흡을 예, 불식적으로.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소리도 호흡도 지르고. 막 하게 되면 네네. 뭔가 견고하게 있었던 것들이 리셋되는 느낌이 있어요. 화가 날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거를 더 효과적인 건 언어보다는 소리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노래 부르면 좋겠네요. 뭐 노래도 좋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관점은 가사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더 원시적인 것일수록 더 깊은 거예요. 그러면은 과격한 운동, 뭐 등산 같은 것도 그게 범주에 속할 수가 있나요? 이제 좀 이따가 운동 치료할 때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역시 금방 핵심을 알아채시네요. 그래서 호흡을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견고한 틀이 좀 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랫배로 천천히 길게 고요하게 하는 단전호흡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생명력을 옳게 일으키는 근원적으로 만들어내는 호흡이 됩니다. 2단계를 말해본 겁니다. 이미 있는 견고한 틀, 아까 불합리한 신념, 정서적 응어리가 있을 때는 그런 방식의 호흡법이 효과적으로 그걸 좀 리셋시키고 견고한 틀을 깨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아랫배로 하는 천천히 하는 호흡을 통하여 우리 호흡이 아랫배에서 늘 머무를 수 있을 때 네. 생명력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호흡 치료의 원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 우리가 흥분하면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이런 호흡이 막 가빠지잖아요. 예. 그럴 때 보면은 뭐 봉투를 뒤집어 쓴다든지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쓰는데 우리가 길게 하는 심호흡 이것도 좀 도움이 되나요? 예, 심호흡이란 말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심호흡은 되게 날숨을 좀 길게 한다는 의미가 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호흡에도 들숨이 교감신경하고 연동하고요. 내쉬는 숨, 날숨이 부교감신경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흥분하고 막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올라갔을 때에는 좀 날숨을 깊게 하자는 취지인 거죠. 길게 내쉬는 것이 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그걸 한숨 또는 심호흡이라고 되게 표현하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공황장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에 압도된 거죠. 네.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보았을 때 그냥 회피하지도 않고 압도되지도 않게 만나는 것을 제대로 만난다고 하는데, 압도돼서 그렇게 이렇게 먹혀버린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호흡도 하면서 이 횡격막 쪽에 기운이 뭉친다 이렇게 봐요, 심신의학에서는. 네. 그래서 그 횡격막에 하고 뭉쳐져 버린 것을 푸는 데에 있어서 방금 말한 급격하고 빠르면서 불규칙하게 숨이 턱 끝까지 다가올 정도의 호흡을 좀 하게 되면 이게 좀 풀어지는데, 시키는데 견고한 틀이 돼버렸잖아요. 네.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예, 예. 두 번째는 수면 습관이라고 하시죠. 예, 그것도 수면 한번 습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가족 상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상담 공부하고 수련하는 과정도 오랫동안 공부해 보았었는데요. 여러 심리적인 어려움을 치료하는 상담 또는 상담사 또는 정신과 의사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내용 중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뭘 뽑습니까 하면 수면을 뽑아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하다. 잠을 잘 잔다? 그러면 웬만큼 마음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도 하니까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라는 말과 딱 맞아요. 네. 우리 김순일 원장님도 한의사시니까 음과 양이 조화로우면 모든 병이 순조롭다라는 그렇죠. 것이 대명제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 일반인이 알아듣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면입니다. 수면. 그래서 정말 암환우분들 수면이 아주 순조로운 사람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어요. 뭐가 적다고요? 수면이 순조롭게 잘, 이렇게 수면이 어렵지 않고 밤에 되면 깊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뜻입니다. 수가 적다고요? 대부분 잠을 잘 못 잔다는 얘기죠. 깊이 못 잔. 네. 잘 못 자거나 잔다고 해도 깊이 못 자고. 사실은 두 번째는 관계에 있어서의 음양의 조화입니다. 네. 그래서 부부 생활이 원만한가, 그게 정신건강의 지표이기도 해요. 부부 생활의 원만함을 좀 더 들어가면 부부의 성생활이 원만한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심리 전문가들이 잠은 잘 잡니까? 예, 잠은 어려움 없어요. 아, 그럼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부부의 성생활은 어때요? 아, 그것도 무난해요.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볼 정도죠. 네. 그 말의 두 가지가 전부 음과 양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처럼 네. 교감, 부교감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건강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은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암이 걸릴 확률도 더 높아지나요? 높다고 저는 임상에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 네. 잠 못 자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오랜 세월 쌓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 습관, 수면 습관 하셨고 세 번째는 뭔가요? 예. 수면 습관을 좀 그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얘기 좀만 좀 추가해 보자면요. 뭐 낮에 햇볕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멜라토닌을 받고 네. 뭐 이렇게 해서 비타민 밤에 D. 그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을 아까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을 좀 막 격렬하게 활동한 나아스 생활과 또 그걸 고요하게 차분하게 이완하고 갈무리하는 부교감 신경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율신경 균형이 대표적으로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수면이죠. 그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음식 습관 네, 얘기해볼까요? 음식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 암과 관련하여서 병원에서 하는 3대 표준치료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면 대부분이 음식하고 운동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호흡이라든가 수면은 뭔가 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에너지를 다스리다는 것이다 보니까 어려워하는데, 음식과 운동인데, 음식은 사실은 뭐를 먹는가 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임상에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의 원인을 아까 제가 만성염증을 얘기도 했는데요.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되게 이렇게 말을 하죠.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어떤 분은 저산소를, 어떤 분은 노폐물 정체를 들기도 해요. 둘 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저체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활발한 효소 활동이 안 되니까 노폐물이 잘 정체가 되고 당연히 쌓이겠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노폐물이 정체돼 버려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게 막아버리고 노폐물이 잘 못 나오게 막히니까 이게 저체온이 되고 저산소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저는 우선 후자인 노폐물 정체가 암의 핵심 원인,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쳐보면 노폐물이 정체가 돼가지고 각 세포 주변에 이렇게 주변 산소 공급도 막을 뿐만 아니라 주변 세포하고의 소통도 막아버려요. 네. 근데 아까 우리는 37조의 다세포 생명체이고요. 다세포 생명체인데 이렇게 고립이 돼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일 뿐만 아니라 옆 세포하고 고립이 돼버리면 다세포 생명체는 굉장히 취약해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노폐물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폐물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출되지 않는 트랜스 지방 여러 가지 이것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폐물도 있어요. 긴장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서 그 정서의 불안, 우울 이것도 노폐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아까 같이 저산소가 되고 노폐물이 쌓이니까 세포가 다세포 생명체에 있던 세포가 단세포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세포가 죽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 수 없을까 하고 막 찾다가 단세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한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아, 네.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나라도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단세포적으로 바뀐 세포가 암세포고 그래서 암세포가 하는 행동을 관찰하면 딱 단세포적이에요. 단세포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증식합니까? 그렇죠. 한 마리가 1억 마리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암이 아까처럼 한 마리가 그 한 세포가 금방 커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임신 초기에 배아였을 때는 우리가 단세포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잠깐 활용한 거예요. 숫자를 빨리 늘려야 될 때는 우리 몸은 단세포적인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단세포적인 시스템으로 스위치를 켜가지고 숫자 빨리 늘릴 때는 활용해요. 그래갖고 그건 암세포가 그렇게 하듯이 상처 회복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회복이 끝나면 단세포적인 시스템을 다시 스위치를 끄고 단세포적인 시스템으로 간 거죠. 근데 또 상처가 나면 또 단세포적인 스위치를 켰다가 끝나면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아예 단세포적으로 CPU를 켜놔버린 거죠. 그것처럼 만성적으로 노폐물이 정체돼가지고 고립돼서 단세포적으로 수밖에 살 수가 없게 되면 그때 이 세포가 단세포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단세포적으로 살아났던 그 시스템을 하이제킹 했다고 해요. 납치했다. 자기식으로 몰래 학습해가지고 살아남는 방식으로 버틴 세포가 암세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자,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 노폐물 정체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항암 성분이 많고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하는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노폐물을 많이 남기는 방식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로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화 흡수율이 좋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암 치료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은 아주 건강한 사람은 열을 먹으면 6, 7을 소화 흡수하고요. 3개나 30% 정도는 노폐물이 된대요. 우리가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암 한우나 만성 질환자들은 그게 거꾸로라고 합니다. 먹으면 조금만 30, 소화되고. 40만 소화되고 60, 70이 노폐물이 남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암 한우의 음식 치료의 핵심은 소화 흡수를 높여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완전 연소가 100% 흡수가 되면 좋지만 그걸 적어도 70, 80% 정도는 할 수 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게 다작, 오래 씹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을 발효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화 흡수가 아주 되게 쉬운 쉽게 형태로. 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과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이 음식, 저 음식 이렇게 살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음식들을 이제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네이버에 쳐보면 너무너무 많이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폐물이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오래 씹는 거, 발효된 음식 먹는 거,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는 게 하나 있어요.
자율신경 균형이에요. 음식하고 자율신경 균형.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제대로 되어야 배가 따뜻해지고요. 뱃속이. 그리고 그렇게 이완되고 차분해질 때 비로소 내장 기능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소화 흡수의 능력이 커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에서 자율신경 균형을 아주 관통하는 네. 핵심 원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음식 습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네 번째가 운동 습관이에요. 네, 운동 습관입니다. 이제 뭐 암 환우분들 중에 항암을 같이 겸하면서도 또는 뭐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약이 없다고 해서 막연히 손을 놓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운동을 정말 올인하다시피 온 마음으로 했더니 나았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왜 나았을까에 대하여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걸 뭐 암 운동학이라고도 합니다.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더니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그게 기본적으로 혈류순환, 림프순환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만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스트레스 풀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근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근력을 만든다는 것이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등등 그 의학적 분석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그게 중요한데 하나 제가 경험한 팁을 드리자면 공황장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했던 그 호흡이 입에 턱에 닿을 때까지 하는 그 고강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짧게라도 중간중간에 인터벌로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는 논문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그냥 조금씩 천천히 많이 하는 것보다 고강도 운동을 중간중간에 섞어줘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더 보통은 중강도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지배적인데요. 그 중간에 2, 3분이라도 고강도 운동을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넣어주면 효과가 훨씬 커지더라. 근데 그 산책을 할 때 예. 1시간 내내 그냥 천천히 걷지만 말고 중간에 한 10m, 20m 정도는 뛰어줘라. 제가 그래서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저도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천천히 내 주의 집중을 편안하게 이완하면서 내 의식도 알아차리면서 하라고 하는데 한 5분 정도는 시간을 두고 한 100m 달리기를 전속력으로 달리듯이 한번 샥 하고 또 한 40분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인관계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위에서부터 호흡, 수면, 음식, 운동 그리고 마지막에 대인관계 습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 위에서부터 긴급해요. 물론 한 3분 정도 안 하면 우리가 생명 유지가 보통 사람은 안 어렵잖아요. 되죠. 수면을 한 3일 밤을 꼬박 못 자면 정신 이상이 되게 온다고들 할 정도로 아까는 3분에서 여기는 3일 이렇게 되죠. 음식을 한 30일 안 먹어도 대부분은 죽지는 않습니다. 뭐 물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조금 긴급한 순서예요. 그다음 운동을 뭐 석 달 안 했다고 사람이 이상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네. 대인관계를 한 3년간 사람과 이상하게 안 했다고 이상해지진 않는데 그러나 영향력은 제일 커요. 대인관계가. 예.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있고 막 어려운 사람은 사람 만나기 두렵고 이러면 호흡이 깊어지고 차분해질 수가 없고요. 소화 흡수가 잘 될 리가 없고요.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지듯이 인간관계 이 대인관계 습관은 급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제일 크다. 토대가 된다. 이렇게 세포가 말씀드릴 수 혼자서 있어요. 살 수 없듯이 맞습니다. 사람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세포 생명체는 37조 중에 세포 1개하고 단세포 세포 1개하고 둘이 생명력 대결을 하면 다세포 생명체의 세포 하나가 원사이드하게 약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주변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면 훨씬 고등한 일을 해내고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세포 생명체에게 있어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하면 좋다가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이고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팩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세포 내부가 그러듯이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런 것이 자꾸 일반화되면 세포에도 그것이 같이 전달되게 돼 있다. 동조화가 된다. 맞습니다. 공명한다. 네. 공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공감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인관계 습관, 소통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소통 훈련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예. 소통 훈련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코칭이라고 하는 방법이 암 치료와 가장 유사성이 깊어서 많이 추천합니다. 코칭은 받는 건가요? 예, 코칭은 뭐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요. 코칭이라는 말이 조언이나 충고 주는 거를
코칭 받는다라고 조금 잘못 알려져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 정반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코칭에 대해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코칭을 제가 왜 권하냐면 의사소통 방식으로 세 가지 철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코칭의 3대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철학입니다. 아까 내 안에 100명의 명의가 이미 있는데 근데 이거는 히포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처님 뭐 모든 그렇죠.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서로 짠 듯이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 철학 때문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우는 방식의 대화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매우 매력적이에요. 코칭이. 예. 그리고 스스로를 코칭한다는 얘기인가요? 스스로가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아, 네. 그래서 두 번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이거예요. 이미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위대한 의사가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언이나 충고는 내가 경험이 많다고 주는 건 나의 해결책이지 그 사람의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딱 맞춤형의 것은 그 사람이 찾는 게 좋고요. 또 그것이 습관 수준까지 가야 유전자까지 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맞춤형으로 자기가 찾아야 흔들림 없이 갑니다. 남이 준 거는 대부분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철학과 이게 잘 호응해요.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주로 생기냐면 이 두 번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겨요. 간섭하고 혼내키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코칭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공감해주고 적절한 질문해주고가 다예요. 조언이나 충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라는 정신이 코칭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 모델 중에 코칭을 가장 자율적이고 가장 비지시적인 의사소통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위대한 의사를 찾는 방식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포트를 해준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적절한 파트너가 필요하다예요. 네. 그 적절한 파트너를 적절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자기 안에 답이 있는데 왜 또 파트너는 필요하냐. 그 파트너 역할은 조언이나 충고나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거울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해답을 저 안에 이미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한계가 하나 있다면 내 얼굴을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얼굴을 볼 때 쓰는 도구가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거울 되어준다고 그래요. 네. 그것을 영어로 미러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반영해준다, 반사해서 비춘다. 그 말만 해주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면 그 사람이 되게 이완해요. 그러셨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힘들었다고 하면 그렇군요 하고 그 느낌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듯이 이렇게 있어주면 그때 비로소 이완이 된다는 말은 넓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긴장한다는 말은 좁아진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미 암이라고 하는 공포, 암이라는 덩어리가 요만한 게 있더라도 지금은 내 안의 에너지가 이 암이 내 전체 에너지 한 90%를 차지해버리면 이 불안과 두려움에 압도되기 쉬운데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적절한 질문을 해주고 거울이 되어주면 갑자기 이완이 되면서 내 영역이 이렇게 크게 넓어지는 거예요. 암은 지금 똑같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아주 작게 느껴져요. 그러면 거기에 압도되지 않으면서 뭐 같이 잘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냥 쑥 힘을 내서 밀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힘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네. 그래서 파트너 역할이란 적절한 공감해주고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질문까지입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을 훈련하자고 해요. 해보면 되게 이제 듣는 반응은 와 신기하네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는데 아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답이 탁 찾아지네요. 또 깊은 갈등이 있어서 암하는 분들이 많이 오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암의 원인의 90%는 우리 남편이에요. 뭐 그런 분이 제일 많고요. 제 암의 원인은 우리 엄마예요. 우리 아빠예요. 이런 분들도 꽤 있고요. 다 가까운 데서 사람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세상 누구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도 그분들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친구 때문에 암색히는 경우는 없죠. 아주 극소수. 그럴 때 이런 방법론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을 해서, 물론 가족과 잘 소통하는 건 좀 심한 문제입니다. 네. 일반인과 소통의 훈련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해보라고 저는 권유하는데, 한참 훈련하고 나서 남편하고 얘기했는데 그 벽창호 같다고 생각했던 그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고 막 너무너무 감동하고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긴장과 스트레스, 만성 염증을 확 풀어주는 숨통을 열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의사소통법을 훈련해야 한다. 그렇게 훈련을 말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배우고 저절로 생기지는 않죠. 예, 우선 배우는 원리를 아는 거고요. 우리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이 습관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동적인 무의식적 패턴이 되게 해버려야죠. 그러면 유전자도 바뀝니다. 네, 유전자 바뀌기 쉽네요. 쉽지는 않아요. 습관까지 네, 가는 죄송합니다. 게. 그러나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원리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다만 거기까지 해내느냐 아니냐인데요. 원리가 뭐 고도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머리를 쥐어뜯듯이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리는 단순한데 거기까지 잘 못 해내요. 첫 번째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갈 때 큰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라고 보면, 머리로는 알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서의 응어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귀찮아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데 용기를 못 내는 게 첫 번째 장애물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감정이 조금 속살 같은 거여서 속살 내놓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속감정을 내놓는 것만큼 힘든 게 없죠. 속살은 또 더 아프기도 하죠. 내 생각이나 관점을 차이가 있어도 기분이 좀 나쁘지만 내 감정의 상처, 자존심 상하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수치심 느끼게 하면 너무너무 깊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용기를 못 내기 때문에, 지금 원리는 이렇게 쉬운데 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그나마 엄청 큰 희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체험을 해요. 과일의 맛을 직접 보듯이. 과일에 대해서 이런 원리가 있고,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거라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100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습관까지 가는 거가 여기서 한 95%가 탈락합니다. 용기 내는데 한 50%가 되게 탈락하고요. 끈기가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습관은 땅속 밑에 있는 씨앗이나 뿌리 같은 거고 무의식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막막해요. 그렇겠죠. 어미 닭이 생명을 잉태하듯이 닭을 부화할 때 품고 있을 때 21일이 되면 생명이 깨어난다고 해요. 근데 21일에 한 7분의 1이면 3일이죠. 3일을 품고 있으면 겉껍질이 한 7분의 1 정도 금이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포기할 닭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5일 하면 한 4분의 1 이렇게 안 되고 20날 23시간까지 겉에 아무 표가 안 나요. 변화가 없다가 게이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맞나 이게 이렇게 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거죠. 하루에 1%씩 해서 100일이 지나면 100%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질병이 계단식이다 보니까 그걸 이해시키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체의 수많은 네트워크를 비선형적 동력학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이 하루에 1%씩이 정비례하듯이 이렇게 선형적이잖아요. 라인으로.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까 계단도 이게 이런 식으로 또는 막 곡선으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네. 근데 생명은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을 신앙과 구분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종교라는 한자가 마루종에다 가르칠 교자잖아요. 마루라는 게 산마루처럼 꼭대기라는 뜻인데, 가르침 중에 가장 꼭대기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도 그날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느 날 도둑처럼 올 것이다. 좋은 말이네요. 내일이 오겠네. 27일이니까 28일 이렇게 하지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닭이 달걀이 이렇게 푸는데 20날 23시간까지 아무 차이가 없어도 어느 날 도둑처럼 올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100도가 돼서 물이 확 끓는 현상이 99도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하듯이,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를 들어서 정도의 막막하고 심심하고 지루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자꾸 그거를 이제 동기부여를 합니다. 근데 막막하고 지루하긴 하지만 습관이 돼버리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습관이 돼버렸다는 말은 자동적인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노력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도 안 해도 저절로 돼버린다니까요. 이제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왜 빨리 안 됩니까 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빨리 되고 싶죠. 얼른. 아씨, 왜 이렇게 빨리 이게 안 바뀌냐고. 유전자 이번에도 검사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빨리 되면 큰일 납니다. 뭔 소리예요. 원장님 병원에 오래 입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빨리 되면 빨리 되면 좋지. 이렇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빨리 나아버리면요. 몇 번 좋은 역할을, 좋은 운동이나 이렇게 했더니 나아버렸잖아요. 유전자가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암 나은 이후에 나쁜 자극 한 2번 되면 또 병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체의 항상성이고요. 인체는 그렇게 취약하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수백 번 이렇게 돼야 변하게 견고하게 안정성이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안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야 저로도 인지상정으로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 관점의 전환을 해보십시오. 그래, 그래야지.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암 낫고 나면 이제 좀 느긋하게 안전하게 웬만하면 병이 안 되는 그 안정성이 우리로 만들어져 있구나. 우리가 1차원적인 조잡한 1차원적 기계가 아니구나. 이렇게 견고하고 안전하게 돼 있구나. 그러나 그게 영원히 견고한 게 아니라 정성껏 하루하루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 날 탁 변한다니까요. 양에서 진로의 변화처럼. 이거를 꾸준히 해내는 것이 저는 치유자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 혼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치유 공동체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금방 나은 것은 또 금방 재발하기도 쉽다는 맞습니다. 말이고,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견고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오늘 얘기하신 거 조금 정리만 좀 해주시고, 예. 또 그리고 지금도 암과 싸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격려 말씀, 조언 조금만 좀 더 부탁드립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1기든 2기든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재발 전이 되었습니다 하면 더더욱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거예요.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서 있는 것 같은 병사의 두려움과 저는 이 암환우들의 마음 상태를 견주어 보는데요. 그럴 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잘 알려진 명언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인 암의 본질, 생활습관병이다. 2번째,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이다. 이 2개를 알면 방향이 선명해져요. 약만으로 습관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꽤 크고 엄청 중요하다. 내가 해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 습관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빨리 되려라는 마음의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우보 천리하듯이 소걸음처럼 가다 보면 반드시 되게 돼 있고요. 되고 나면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이 위기를 기회가 돼가지고 앞으로 암 이외에 수많은 몸과 마음의 고통, 질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의 의사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평생을 나답게 건강하게 사는 좋은 발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희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2번째는 내 자신의 능력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예전에 암 진단 이전보다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치유를 잘 해내고 7년, 8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낸 분들을 보면 정말 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걸 많이 봅니다. 정말 나답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지 말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학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힘은 요거밖에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암이 엄청난 기회가 되고요. 이 암을 치유한 사람들이 서로 짠 듯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은 나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암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암에 두려움에 휩싸인 분한테는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반드시 그 길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도움이 뭐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암 한우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다음 기회에 또 시간 있으시면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